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조금 더 시작에 대한 기대감 키워가도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셔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계속되는 금리 인하 분위기에 둬야 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점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큰 틀 먼저 팀장님 잡아주실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는 좀 많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 등락이 있긴 했지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뭐 시장이 더 튀어오른다, 급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매도 금지 때도 다들 경험해 보셨겠죠. 뭐 예상치 못했던 공매도 금지에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지만 그때부터 시장이 폭등을 하기보다는 그때가 정점이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수급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단기적인 변화지 그게 추세를 만들어주는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더 이어지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여기에 수급 변수가 가세해 준다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밀리면 산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조금 별도로 볼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크게 가지면서 대형주 코스피 위주로 시세가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좀 더 들썩임이 나왔거든요.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큰 틀에서 묶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큰 틀에서 묶어서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오른 거는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른 거지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큰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온 건 맞습니다. 12월 FOMC를 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졌고 더 많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2024년 큰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는 맞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의 흐름들이 합리적일까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특히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지금 시장은 6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24년에. 그건 좀 과하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레벨에서 더 뛰어오르는 그림보다는 좀 숨고르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셔야 되고 이 안에서 좀 짧게 봤을 때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특히 중소형주, 코스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급반등을 한 데 따른 그 과정들을 좀 회피하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들은 우상향은 하긴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들어온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더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환호할 때 일단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 봐요. 3월 FOMC를 기준점으로 많이 삼으시더라고요. 전후로의 그런 불확실성과 함께 앞으로 시간이 많다면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희는 시나리오를 짜는 게 좋을지 조언 좀 주세요. 일단은 3월 FOMC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 맞습니다. 만약에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죠. 1년에서 4번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3월 FOMC가 중요한 분기점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FOMC 전까지는 좀 시장이 등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150bp 6번의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기서 150bp면은 FOMC 회의 때마다 매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지 50bp, 100bp를 금리 인하를 할까요? 되게 안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돼서 그 이상이 더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제는. 물가 안정을 넘어서는 경기 충격 아니면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세해야 되겠죠. 더 안 좋은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기대감은 여기가 정점이고 향후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20일 날이 FOMC 회의거든요. 그 전까지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는 지금 정점권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보통은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많이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만약에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후퇴하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연초까지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1, 2, 3월까지는 좀 시장이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대감이 크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자제하고 조금은 냉정함을 더 되찾고 1분기 중에 1, 2, 3월 중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상단은 12월 초에 제시드렸던 건 2,850이고 네. 이번 FMC를 계기로 저희는 좀 더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3천까지도 바라보실까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850을 제시드린 거는 2024년에 2번 금리 인하를 가정해서 제시드린 건데 만약에 3번 이상 금리 인하한다거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좀 앞당겨지거나 회복 탄력이 강해질 경우에는 상단은 좀 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기대 심리가 좀 과도하기 때문에 1분기 때는 서두르지 말자.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을 때 정리 좀 하고 더 내려갈 것 같을 때 다시 오히려 더 사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대신증권에서 3천이라는 딱 수치를 오늘 내놓은지라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 어떻게 봐야 되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할게요. 경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은 글로벌 경기 자체에 대한 안정감이 또 있어야 네. 되니까요. 또 한 번 우리는 관건은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시점이 또 온 걸까요? 일단은 중국은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0월 이후 하루가 멀다고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고요. 10월 25일부터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확대했고 굉장히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차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빠르면 24년 2분기, 늦어도 24년 하반기 중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경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나온 경제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것은 투자 지표의 둔화세가 멈췄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 정책들이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시각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 훈풍이 뭐 한국, 신흥 아시아도 불겠지만 유럽 쪽으로도 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 중국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더 안 좋은 면도 있어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게 된다면 유럽 경기까지 좀 살아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은 달러의 약세압력을 높여줄 수 있어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중국발 경기 회복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펼쳐질지가 24년 증시 흐름들 또 우리 증시 흐름의 강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더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부양책도 호재성 재료라고 생각을 해둬도 될까요? 뭐 일단은 더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뭔가 바뀌면은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그 정기부양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빠르면 24년 2분기, 늦어도 24년 하반기 중에는 경기에는 플러스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어디나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 중국 쪽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표 확인하시면서 수치 올라오는 거 확인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이벤트를 이야기해 볼까 봐요. BOJ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아마 결과지를 네. 우리는 받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BOJ 언제는 좀 관심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 관심이 높을 때도 있었는데 네. 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이 BOJ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지 수급적인 면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환율 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요즘 150일엔을 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0대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이게 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 정책, 금리 정책이 폐지된다는 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거의 반년 동안 계속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아직은 아니야. 조금 움직이고, 시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 라고 하면서 계속 엔 약세를 유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관심을 더 받냐? 연준의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럼으로써 BOJ가 운신의 폭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칫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폐지됐을 때는 일본 채권 금리가 급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 채권금리가 우하향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시점의 문제였을 뿐이지.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 150에는 넘나들었던 거는 과도한 오버슈팅이었고 최근 흐름들이 좀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을 걷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엔화는 강세로 가겠죠. 반대로 다른 통화들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엇갈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엔 강세, 달러 약세 하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은 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달러의 방향성이 우하향, 약세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국내 수급에는 좀 더 우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셔서 이어서 좀 질문을 가볼까 합니다. 밴드를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사실 1, 2원만 움직여도 환율 시장은 요동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저도 뭐 20원 올랐습니다. 그쵸. 13원 올랐습니다. 예, 하루 만에 이렇게 정말 급 변동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밴드를 지금은 설정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BOJ 움직임이 가세된다면 어떻게 이 사이에서 저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1280원에서 1320원 박스권 등락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1250원대 밑으로 내년 말에는 1210원 또는 1200원 지지력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계단식 우하향 흐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짧게 이거를 먹고 갈 것인가 라는 그림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큰 흐름에서 달러 약세 워낙 강세니까 이 흐름을 갈 것인지는 좀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는 그림이겠죠. 이 안에서 BOJ 결정에 따른 등락은 불가피할 거다. 그에 따라 수급도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짧은 단기적인 이벤트입니다. 뭐 쉽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금지 이벤트가 뭐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루에 끝났고 그리고 이번에 뭐 양도세 이슈도 뭐 단기에 끝날 겁니다. 왜? 수급 이슈니까요. 그리고 통화정책 이벤트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예상하는 수준을 아주 벗어나지 않는다면 단기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방향성을 두고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흐름들이 좀 과격하게 나올 때 역발상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 이 단기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잡아먹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큰 손들의 수급 방향을 봤을 때 지금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수급 주체는 어디라고 저희 봐야 될까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초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아니죠. 너무 많이 사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최근 들어 사고 있는 것은 인터넷. 네. 그동안 중시 흐름들이 좀 괜찮았고 좋았던 업종들입니다. 뭐 몇몇 업종들, 뭐 2000년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덜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해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강세 업종이거든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업종들을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11월에 이어서 12월까지도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궁금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사기 시작한 쪽 인터넷 한다면 낙폭과대 영역이잖아요. 네.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한다. 그러면 꾸준하게 물질하게 사고 있는 이 반도체, 뭐 자동차 이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주목할 시기가 온 이쪽을 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전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는 흔들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인터넷
그리고 2차전지 같이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졌거나 최근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던 업종들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은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는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쇼커버링 성격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 말고 인터넷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등락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은 우상향일 수 있다 하더라도 급반등했다가 좀 쉬고 또 급반등했다 쉬는 그림들. 오늘도 2차전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이럴 때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좀 모아놓으셨다면 일부 정리하는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쭉쭉 이제 2,800, 2,900, 3,000을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600에서 2,700 사이의 저항대를 두고 1분기 중엔 24년 1분기 중에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짧게 좀 과하다 싶을 때는 빠져나오고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는 오히려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 업종별 투자 전략에도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눈과 손이 조금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물직한 쪽에서 반도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마이크론의 실적일 것 같습니다. 풍향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전략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마이크론 목요일 날 아마 반영이 될 텐데 어떤 포인트 봐야 될지요?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 다행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상보다 못하지는 않겠는데 서프라이즈 여부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좋을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그나마 매번 서프라이즈 기록했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얼만큼 시장의 컨센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지 가이던스를 얼마나 높게 제시해줄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지 방향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금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시장이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이 있다면 전 사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같은 거는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팔 때고 오른다고 해서 따라갈 때가 아니라 거꾸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 가야 될 것 같아요. 연말입니다. 그리고 연초를 바라보면서 준비도 함께 필요한 시기라서 지금 시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 마지막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과할 때는 팔아야 될 때고 공포감이 팽배할 때는 사야 될 때다. 거꾸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연말 연초에 코스피가 2,600을 넘어 2,650에 근접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자. 만약에 연말 연초에 코스피가 2,500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사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500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팔기보다는 올라갔을 때는 정리하고 밑에 내려왔을 때는 사는 역발성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진짜 매수 기회는 24년 1분기 중에서 한 번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는 중심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의 추가적인 전략은 연초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